네, 안녕하십니까. 리차장 양수입니다. 오늘이 10월 19일 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정각입니다. 자, 장세가 생각보다 좀 더 강하게 풀려나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특히 현재 코스피도 코스피지만 코스닥이 더 탄력적이어서 자, 오늘부로 1000포인트, 1000포인트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있는 차트가 코스닥 일봉 차트인데요. 떨어질 때는 무섭게 떨어지며 지지난주만 하더라도 상당히 공포스러웠었죠. 그랬던 코스닥 장세가 지난주 거쳐 이번 주까지 어느 정도 탄력적인 반등이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1000포인트를 비교적 가볍게 회복하는 모습. 내려갈 때는 그것이 지지선 역할을 하지만 올라갈 때는 상당히 두터운 저항선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것을 뚫고 올라오는 모습이 비교적 산뜻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건데, 하지만 낙관은 금물이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낙관적인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지금 조심성을 좀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테이퍼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요. 또 나머지 두 개의 약들도 있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현재 물가와 관련돼서 조기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긴축 문제에 대한 부담이 남아 있는 상태라는 것, 또 그와 관련돼서 자,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상당히 소극적인 모호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도 또한 그를 입증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들도 철저하게 단타만 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단지 며칠 동안 장세가 좀 풀렸다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이 무조건 좋아진다는 식으로 보는 것은 조금 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종목이 있죠. 만약에 내일 당장이라도 짧게라도 어떤 조정이 나온다 했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어, 특히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그에 맞춘 종목들을 한번 공략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두 종목을 제가 제시해 드리고 있죠. 현재 유가 상승과 관련돼서 정제 마진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S51 같은 종목들이 그렇고요. OCI 같은 종목들이 또 그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같이 또 최근같이 지수가 강할 때, 지수가 강할 때가 아니고 지수가 좀 약할 때 이들 종목이 부각될 수 있는 시장 약세에 대한 보완 종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의 국권에서 그들 종목을 판단하시면 되고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OCI를 보시면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종합지수는 그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대략 3,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 플러스 마이너스 50포인트 해서 2,950 내지 3,050포인트 박스권 정도를 봤던 건데 현재 분위기 등으로 봤을 때 그 상한선을 약간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서 2,950 내지 3,100포인트 정도의 박스권을 당분간 유지하다가 11월 3일 날 우리나라 날짜로 11월 4일 날입니다. 테이퍼링의 일정이 결정이 된 다음부터는 일단 그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태도가 많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실적도 좋고 그러니까 매수하려면 강력히 매수할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연말 장세로 연결되는 강세장에 나온다 하는 그 윤곽, 그 시나리오를 갖고서 보자는 것이죠. 그때 전까지는 오늘도 그랬지만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이런 겁니다. 아마 2차 선지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 대주전자재료나 그전 현재 다른 종목들 에코프로인가요? 에코프로 같은 RNF 같은 이런 종목도 크게 올라갔다가 주가 크게 또 상승폭을 깎아먹는 장중 변동성이 심했습니다. 대주전자재료도 한때 11만 원이 넘어갔던 상태에서 또 상승폭이 많이 깎여서 4.7% 이것도 나쁜 것은 아닌데 어쨌든 장중 주가 변동성이 아주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거래가 터지고 주가가 흔들린다는 것은 현재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상당히 위험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현재 이런 장중 변동성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
자, 이것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현재 준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기에 현재 그들 종목을 베팅할 종목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장중에 또 단기에 주가가 흔들린다 하더라도 개의치 말고 계속 씩씩하게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네이버를 오늘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이버가 위치가 좋아요. 네이버가. 그래서 네이버 아직까지 안 갖고 계신 분들은 현재 다른 건 뭐 현재 뭐 단기 급등락하는 정도도 추정하면서 현재 현재 지금 불안정하게 현재 그 포트폴리오 운영하기보다는 네이버 같은 안정적인 종목을 가져가는 게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지금의 맥점이라는 것이죠. 조금 올라갔지만 지금도 전혀 늦지 않았다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100만 원 이상 올라간다. 물론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되겠지만. 자, 그런 관점, 왜 네이버인지에 대해서 그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종합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물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특징주를 아주 간략하게 점검을 할 건데요. LG전자 잠깐 볼 거고요. LG전자가 맥점에 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브라는 종목이 있죠. 하이브가 또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잠깐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놓친 종목인데 위메이드가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 한 두 달 사이에 주가가 4배 정도 올라갔는데요. 이 종목을 추천한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 이 종목이 왜 올라갔는지를 좀 우리 입장에, 투자자 입장에서 알아둘 내용이 좀 있습니다. 역시 이제 간단하게 그 내용을 소개를 하는 그런 자리를,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일단 차트는 종합지수 차트를 일단 올려놓고요. 그리고 주요 이슈 자막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지난 3분기 GDP 성장률이 4.9%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 충격이죠. 물론 글로벌 전체 충격으로 전달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신경 쓰이는 악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염두를 좀 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헝다 부동산 그룹이죠. 그 위기가 아직 있고요. 파산설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원자재란이 좀 있죠. 그리고 전력 대란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도 일시적이겠죠. 그래서 중국의 3분기 성장률이 크게 깎였다 하는 건데, 일단 다행스러운 것은 글로벌 악재로 진화되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예의주시는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일단 제가 제시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은 실적 레이스가 현재 펼쳐지고 있다는 건데, 우리한테 의미 있는 종목 두 종목이 아주 좋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아직까지 전고점 약세적 신고점을 갱신한 것은 아니지만 치솟아 올라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건데, 지난밤에 3.2%나 급등했다는 것, 그만큼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가 상당히 호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만 봐도 2차 전지가 유망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테슬라의 강세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죠. 따라서 이것만 보더라도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다른 내용을 또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자, 페이스북도 상당히 좋아요. 근데 페이스북이 향후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는 신규 사업은 메타버스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잘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메타버스가 유망하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자이언트 스텝이죠. 어제 만약에 기술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했을 때는 기술적으로 단기 매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봤던 건데, 오늘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 나왔어요. 크게 거래도 터지지 않고 주가도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았죠. 아직 매도 신호가 아닙니다. 따라서 갖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WTI 가격, 텍사스산 중진리 가격이 0.72% 약간 내려왔습니다.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이며, 미국의 월가에서도 현재 유가가 올라가는 쪽에 콜옵션 매수를 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을 정도로까지 상당히 강하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100로 넘어갈 것이다 하는 것을 넘어서 내년도 그 어느 때는 사상 최고가인 $200 수준까지 올라간다는 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될수록 현재 지금 신재생 에너지 및 그리고
정제 마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흐름,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와 관련된 종목도 아까 얘기했던 뭡니까 그 OCI나 SOE를 지수가 강할 때가 아닌 지수가 약할 때 오히려 이들 종목을 단기 트레이딩 할 수 있다. 근데 단기 트레이딩이 아닌 조금 더 길게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OCI를 보시면 돼요. OCI. 자, 여기까지. 자, 시장을 점검해 보도록 하죠. 미국 국채금리 10년물짜리가 1.5817%로 약간 내려왔습니다. 다행입니다. 조금 안정되는 듯하죠. 1.7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 특히 1.8을 넘어가면 곤란합니다. 근데 지금 거기까지는 안 가고 있고 전고점에서 계속 현재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안정화되는 그런 상태다 하는 거고요. 달러 인덱스도 조금 내려왔죠. 93.7. 특히 원달러 환율은 오늘 8원 90전이나 내려가면서 지금 현재 시각 1180원도 아닌 1178원 정도 수준까지 내려갔네요. 잠깐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자, 현재 보고 계신 현재 화면 속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차트가 원달러 일봉 차트인데요. 저 오른쪽 맨 끝에 보면 장대 음봉이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장중에 전반적인 흐름이 현재 원화를 선호하는 쪽으로 그래서 원화 가치는 올라가고 달러 가치는 떨어지는 그런 모습, 즉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현재 나왔다는 건데, 이건 시장, 금융시장 또 외환시장이 그만큼 안정돼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에서 일단 긍정적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단 괜찮고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보도록 하죠. 현재 주변 증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스닥 선물과 일본 니케이 지수, 또 현재 중국 GDP 쇼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나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으로, 특히 우리나라 장중에 지수나 시장 분위기는 나스닥 선물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한 100%는 아니지만 그 상관관계가 거의 한 70% 내지 80% 정도 된다는 거죠.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항상 이주시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죠. 전 자막을 지워놓고요. 테이블만 딱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했습니다만은 역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현재 간신히 입질하는 정도, 응수타질하는 거죠. 뭐 그런 정도 수준의 가벼운 매수만 했다는 거고, 또 기관들 중에서도 보면 금융투자의 매수가 3,800억 원이나 된다는 건데 전체 매도보다 거의 2배 이상입니다. 즉 금융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현재 지금 연기금을 포함해서 수비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건데, 아직은 어떤 기관도 적극적으로 매수할 단계는 아니죠. 단기적으로만 현재 어느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보고, 현재 단타에 아주 능숙한 금융투자만 비교적 적극적으로 대시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추세적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건데, 그래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주 나쁘지는 않다. 아까 얘기했던 현재 11월 3일 날 FOMC 그 이외의 상황에 기대된다. 연말 장세, 연초 장세 이런 정도의 비교적 낙관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정도. 낙관은 금물이지만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시각은 한쪽 골격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베이시스도 비교적 좋아요.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정상적인 베이시스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콘텐고, 지수의 정상적 강세장을 콘텐고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콘텐고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콘텐고가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돼서는 지금과 같은 안정적인 콘텐고 상태가 되는 것은 금년 들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전부터 계속 지수가 왜곡되면서 현재 백오데이션 상태에 있었거든요. 최근 들어 상당히 노골적으로 이렇게 콘텐고가 나오고, 사실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적인 강세장으로 조금씩 현재 접근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쭉 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모멘텀이 주어지는 순간 지수 상승 장세, 대형주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과 다른 현재 주도 종목, 즉 판도가 된다는 거죠. 그때는 아마 삼성전자가 보다 탄력도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절대 삼성전자는 원래 장기 종목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그 점에서도 더욱더 중요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징주 잠깐 먼저 말씀드리죠. 특징주 LG전자는 완전 바닥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악재가 있었죠. LG, GM 리커가 관련된 악재, 그리고 전장사업부, VS 사업부라고 하죠. 현재 지난 2분기 넘어 3분기에도 적자가 유력지 된다는 건데, 그게 악재가 된다는 건데, 사실 이 악재는 먼저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현재 바닥권인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많이 좋아질 것을 예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종목은 매수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라는 종목인데요. 하이브, BTS가 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코로나 시대를 어느 정도 현재 극복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라이브 공연을 하게 된다 하는 것, 30만 세 모두 매진이 됐다고 하죠. 뭐 그것 때문에 떴다는 건데, 근데 흥행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저는 약간 좀 피하고 싶은데, 그래도 워낙 BTS가 강한 만큼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건데, 우리는 이 BTS 즉 하이브와 현재 특히 하이브가 갖고 있는 위버스라고 하는 그러한 뭡니까 현재 지금 위버스라고 하는 그러한 창구와 현재 지분 막대원 방식으로 해서, 또 현재 이 네이버는 브이라이브를 또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지금 하이브와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또 메타버스 또 관련되어 있으니까 좀 단기 탄력성은 하이브가 보다 세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하이브를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고도 남는다는 관점에서 굳이 너무 부러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 자, 괜찮은 것 같고 어쨌든 의미가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메이드인데, 이건 우리가 놓친 종목입니다. 제가 놓친 거죠. 자, 위메이드가 이렇게 급등을 아까도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얼마 전 지난 8월 달만 하더라도 3만 원 정도 있었던 주가가 지금 14만 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건데요. 단순하게 어떤 특정 게임이 흥행을 일으켜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건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좀 있습니다. P2E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내용인데요. 플레이 투 언이라는 개념입니다. 플레이 투 언. 플레이를 하면서, 게임을 하면서 자산을 NFT, 대체 불가 토큰을 통해서, 대체 불가 토큰은 또 블록체인 기술이 또 적용이 되죠. 그래서 블록체인과 NFT, 대체 불가 토큰이라는 그 개념의 기술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자산 매입을 통해 부를 창출하고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의 내용이 됩니다. 그 해외에 상당히 인기를 얻다고 그래요. 새로운 개념의 그러한 게임과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NFT 개념이 접목된 그러한 비즈니스가 제시되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점 때문에 이렇게 부각된다는 건데, 참조를 좀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무궁무진한 많은 가능성이 사업 파트 부분에서, 또 그와 관련된 종목 부분에서 여기저기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일단 우리가 이 종목을 쫓아가면서 매수할 건 아니지만 왜 올라가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두자 하는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도 장중에 변동성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SKC도 그랬고요. 윗꼬리가 심하게 달렸죠. 그리고 또 대주전자들은 더 심했고요. 또 LNF는 더 심했죠. LNF는 뭐 장중에 8% 10% 갔다가 크게 밀리는 모습까지 나왔다. 밀리는 건 정도는 아니고 크게 상승폭이 깎이는 모습이 나왔다는 건데, 그 이유가 있죠. 단기 상승폭이 너무 가팔랐고요. 그리고 현재 이들 종목 자체가 PER이나 PBR이 다른 종목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PBR은 5배, 10배씩 되고 PER은 거의 뭐 100배, 기본이 30배, 보통 70배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부담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개인들이 상당히 달라붙어 있는 인기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가가 현재 시장 분위기에 의해서 현재 많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너무 연연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러한 장중 변동성은 예측이 불가합니다. 어떻게 될지 도저히 알 수가 없죠. 그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에 목숨 걸 필요가 전혀 없죠. 모르는 것은 모르는 채로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러면서도 크게 빠질 것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 없는 게 워낙 인기 종목이고 그것을 현재 뒷받침하는 미래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 복원력이 상당히 강하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장기 성장성에 대한 신뢰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신문에 보도되었듯이 LG ES, LG 에너지 솔루션, LG 엔솔이 스텔란티스 합작 법인 4조 정도를 투자해서 추가적으로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고 하죠. 40기가와트 아워짜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2025년까지 150기가와트 아워. 그러면 미국 시장의 절반 정도를 장악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되면 LG그룹이 말이죠. 그리고 토요타도 4조를 투자해서 미국에서 자체 생산을 한다고 하죠. 추진한다는 거죠. 토요타도 한다는 거예요. 자동차 완성차 업체가 말이죠. 그리고 국내 3사가 하이니켈 배터리 니켈 함유량을 기존 60 내지 70에서 80에서 90 정도로 상당히 높인 그런 고밀도 배터리를 하이니켈 배터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식 LFP 이것은 현재 뭐 액화 인상 처리인가요? 현재 중국 방식인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상당히 안정적이고 현재 또 상당히 안정성이 높고 그리고 가격이 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도 일부 업체들도 이 LFP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건데 최근 그들이 갖고 있는 강점이 상당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원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하이니켈 배터리가 갖고 있는 그 불안정성이 상당히 지금 현재 좀 메꿔지는 것 같습니다. 보강이 돼가지고 안정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죠. 따라서 중국식 LFP 방식이 갖고 있는 강점이 상당히 희석이 된 상태라는 것. 그리고 가격 경쟁력도 많이 약화가 됐죠. 그렇게 되면 한국산 배터리의 위상이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점에서도 더욱더 그 신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찌됐든 2025년까지 CAGR 시장 전체 특정 업체의 매출 신장이 아니고 시장 전체 산업 전체의 성장률이 무려 평균 성장률이 무려 50%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거의 50% 이상. 현재 테슬라만 하더라도 작년에 50만 대 팔았는데 금년에 80만 대 이상 팔 것으로 60% 신장을 하거든요.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만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다. 그래도 2025년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2차 경제, 2차 전지 현재 그 완제품도 그렇고 그에 연동되는 부품이나 소재 경쟁력도 날로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최강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하이니켈 배터리도 그렇고 기타 양극재, 음극재, 각종 소재 분야도 다 마찬가지죠. 동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장기 전망이 이렇게 뚜렷하고 우리가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고 상당한 대기 매수세가 갖춰져 있는만큼 많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흥분할 필요 없고 많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내년 내후년까지 볼 대상이므로 그들 종목에 대해 단기적으로 오르고 내리는 건 신경 쓰지 말고 계속 밀고 나가면 된다 하는 건데 다만 우리는 현재 SKC 대주전자재료 외에 세 번째 종목으로 현재 지금 나노신 소재를 하고 있는데요. 나노신 소재는 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탄소나티브 도전제 CNT 도전제라고 하죠. 이 부분은 금년도 내년도 실적 반영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단지 내후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전방 시장이 개화되면서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만을 갖고 있는 상태에 따라서 그 전까지는 주가가 좀 위아래로 흔들릴 소지가 상당히 높으므로 이 종목만 따로 띄어서 단타를 좀 해보자 하는 정도 그런 좀 분리해서 볼 뿐이지 전체적으로는 계속 밀고 나간다 하는 그런 관점 초지일관입니다. 그렇게 해야 일반 개인들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해봐야 소용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해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네이버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이버 얘기할 게 상당히 많은데 해보는 데까지 해보죠. 간략하게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의 재평가 얘기를 그전에 했던 건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시장 현재 특히 기관들이 내놓고 있는 평균 목표가는 전체 각 부분 서치 플랫폼이나 캐드 등등 다 합쳐서
약 78조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적정가가 약 47만 원 내지 48만 원 나온다는 건데, 그것을 제가 재평가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 특히 클라우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클라우드 부분, 그리고 제페토 부분. 클라우드 부분은 거의 평가를 안 받고 있는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각각 1조 원 내지, 제페토 같은 경우 메타버스인데요. 지금 가입자가 한 2억 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따져서 한 5조 원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전반적인 재평가를 해봤더니 시가총액이 약 112조 원 했을 때 일단 내년 정도까지를 본다 하면 적정 주가는 약 68만 원 정도 나온다라고 계산을 했다는 건데,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정도의 잠재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 하는 정도로까지만 보면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내년도에 이 정도의 가격 이상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 그렇게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의 주사업이 뭔지에 대해 잠깐 좀 언급을 좀 해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모바일 포털 사이트죠. 포털 및 그와 관련된 광고, 또 SNS 등등등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등, 또 라이브도 있고요. 상당히 다양한 부분의 이커머스 비즈니스를 현재 갖고 있고, 핀테크도 갖고 있죠. 네이버 페이, 네이버 파이낸셜 등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조만간 상장되면 상당한 가치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컨텐츠, 웹툰, 또 글로벌적입니다. 웹소설도 마찬가지고요. 또 음원, 또 게임 등, 현재 지금 생산하기도 하고 연결되기도 하고 유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클라우드 부분입니다. 클라우드 부분 B2B, B2C에다가 AI,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이 특별히 봐야 돼요. 그리고 메타버스 등이 이제 상당히 강력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태에, 그 외에 각종 협업, 그리고 또 내비게이션도 하고 각종 인증 서비스 하는 게 상당히 많은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네이버의 주요 사업이 이제 그런 정도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고, 네이버의 특징 몇 개가 있습니다. 일단 포괄적 IT 종합 플랫폼 운영사고요. 오픈 이노베이션, M&A를 많이 하죠. 그리고 합자도 하고요. 지분 맞교환도 합니다. 국내 대기업, 카카오와 이점이 다르요. 카카오는 독주하는 형태인데 네이버는 협력하는 형태로 현재 체인망을 현재 구성하고 있다는 거죠. 지분 맞교환도 합니다. 그리고 국내 굳히지 않고 해외로까지 협력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것도 그 카카오와 다르다는 것이죠. 상당히 확장성이 오히려 카카오보다 더 크다는 그런 강점이 있습니다.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확장성이 더 크고 안정성도 더 높다는 것이죠. 자, 그렇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4차 산업과 관련돼서 입체적인 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클라우드도 뭐 B2B, B2C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AI의 경쟁력이 또 막강합니다. 아마 국내 탑이고요. 세계적인 수준인데, 좀 이따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세계적인 메타버스, 새로운 현재 시장 혁신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메타버스 세계에 제페토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세계적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상당한 동력이 된다는 거고, 어쨌든 K컬처, 현재 K-팝뿐만 아니라 웹툰이나 웹소설과 관련돼서도 서로 연계된 상당히 다양한 서비스를, 상당한 경쟁력을 구축하면서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건데, 이 부분과 관련된 성장성도 상당히 높아요. 현재 각 부분 현재 성장률은 오히려 이 포털 쪽의 성장률 20%, 이 정도도 굉장히 낮은 것이 아닌데, 포털도 그런 정도로 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신규 성장 동력에 되는 그런 부분의 성장률도 최소 30% 내지 많게는 50%씩 그렇게 성장한다는 거죠. 네이버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실적 성장성은 아주 높은 것은 아니지만 각계 부분에 성장성이 이렇게 담보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어느 때부터는 실적이 폭발하는 그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왕 보는 김에 조금 더 보도록 하죠. 네이버 실적과 관련돼서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된다는 거.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네이버 커머스가 42.6%, 또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한 SESM이라고 돼 있죠. SME. 이건 중소업체입니다. 중소업체.
중소거래업체 45만 개나 된다고 하죠. 브랜드 스토어에서 브랜드도 450개, 기타 등등입니다. 핀테크, 콘텐츠, 클라우드, 기타 등등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하는 것까지 뭐 대충 뭐 그런 정도만 알아도 상당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네이버가 급등한 그 배경을 좀 다른 각도로 조명을 좀 해볼 필요도 있다 싶은데, 지금 동맹하는 것을 보면 현재 NFA, 지금 NFA는 네이버 뭡니까 네이버 유통망입니다. 유통망 NFA, 유통 동맹입니다. 유통 동맹, 풀필먼트 얼라이언스, 네이버 풀필먼트 얼라이언스 약자인데요. 신세계하고 재팬 야후가 다 그렇게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고, 지분 막기와 CJ, E&M, 또 대한통운, 또 하이브와 또 관련되어 있고, YG와 또 지분 막기 방식으로 하고요. 기타 등등 통합 운용도 하고, 아까 얘기했던 V라이브와 위버스, 또 라인과 재팬 야후, 그리고 또 인수도 많이 했죠. 와페드에다 기타 등등 크고 작은 업체들 인수하거나 협력하거나 하면서 해외 투자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각종 현재 서비스를 보면 라인 실제 이용자는 1억 9천만 명이나 됩니다. 또 카메라 앱으로 뜨고 있는 스노우도 독립회사인데요. 스노우의 가 일대 대주주로 있는 업체가 알체라라고 하는 종목이죠. 알체라의 일대 주주가 스노우입니다. 스노우. 그래서 스노우 알체를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일단 메타버스 수업을 안 한다고 하니까 일단 빼긴 뺐습니다. 그럼 계속 관심을 좀 둘 필요가 있는 대상이 된다는 건데, 어쨌든 이쪽 카메라 앱 다운로드 건수만 15억 건이 된다는 건 또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리고 밴드 있죠. SNS 밴드 다운로드가 1억 3천만 명이나 된다는 건데,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이나 또는 대만, 그리고 또 동남아시아 쪽에서 상당한 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거죠. 제페토 가입자 2억 명 말씀드렸고, 자, V라이브 거기다 하이브까지 연결될 수 있는데, 어쨌든 V라이브 다운로드 건만 1억 명이나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세계적인 수준이다 하는 것도 또한 그렇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볼 필요가 있는 게, 네이버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하이퍼클로버라고 하는 세계 최고, 이게 준비가 됐나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까지는 준비가 안 됐네요. 제가 말로 설명드릴게요. 하이퍼클로버라고 하는 것은 국내 최대 초거대 AI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네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어 데이터로 되어 있다는 거고, 슈퍼컴퓨터 체제 구축한 것이고, 산학 협력 체제 및 실용성이 담보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다는 거죠. 파라미터,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 2,000억 개가 넘어가. 이거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1등 내지 2등 정도의 세계 최고 수준이고, 어찌됐든 거기에 저장할 수 있는 뉴스건이 우리나라 뉴스 50년치, 블로그 9년치를 저장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어, 음식, 검색, 쇼핑 지도 등등 다 도입을 한다 하는 거고요. 오늘 나온 뉴스는 2021년도 금년이죠. 그와 AI와 관련된 논문 51건이 발표가 됐다는 건데, 세계적인 AI 협회에서 발표가 된 것입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럴 정도로 세계 최고의 수준, AI 분야의 세계 최고의 수준을 이미 어느 정도 갖춘 상태다 하는 것이 입증됐다는 것이고, 또 실서비스에 지금 현재 단순히 논문 발표로 그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선행용으로 끝이고, 논문 발표를 하고 실제 연결되는 건 한참 뒤인데, 네이버는 그렇지 않고 현재 일단 연구 논문으로 가고, 실제 서비스와 직접 협력보다는 실제로 접목이 되고 있다는 것, 접목에 대해서 실제 서비스에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실생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그에 따른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카카오도 해요. 카카오 브레인을 통해서 AI가 추진되고 있는데, 카카오 브레인과 같이 선의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하면 뒤처질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경쟁함에 따라서 긴장 관계가 형성되고 해서 더 빠르고 강하게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는 환경까지도 조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제가 네이버를 평가할 때 이 AI 부분은 뭐 증권가에서도 증권가에서도 보듯이 거의 가치 평가를 안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정도의 네이버의
그 AI 능력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3조 내지 많게는 10조까지 그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다 묻혀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현재 뭐 클라우드도 마찬가지고 제페토 같은 메타버스도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고, 또 쇼핑 분야, 온라인 쇼핑 분야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으며 핀테크도 전혀 평가되지 못하고 있죠. 이 제반 부분, 신규 사업 제반 부분 거의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평가받는 그 수순 단계 하나하나가 실제로 나오면 따라서 네이버의 가치는 그때마다 한 단계 두 단계 계속 올라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네이버가 단순히 50만 원, 60만 원, 100만 원만 가겠느냐 하는 거죠. 한 최소한 100만 원이고요. 내후년 3년 후까지 보면 200만 원 뭐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현재 무슨 뭡니까 갑질과 관련된 규제 뭐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리스크 이런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계속 밀고 나가면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네이버에 대해서 계속 건강한 투자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